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하시는 두 분 판사님. 먼저 현명하고 지혜로운 심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 당시 위증교사 사건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기도 어려운 데다 단식 후유증으로 심신을 가누기도 어려웠고 800만 불 제3자 뇌물 혐의, 즉 대북 송금 사건이나 수백억대 배임 혐의, 즉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에 가려서 이 사건은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일방적으로 편집 왜곡된 검사의 PPT 자료와 그에 기초한 주장을 보면서 내가 저랬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녹취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했을 법한 내용과는 너무 달라 녹취록 전문을 요구했지만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녹취 전문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사가 제시했던 그 녹취록은 편집 조작된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식품연구원에 김인섭 씨가 관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김진성을 서현지구 문제로 멀리하다가 근 10년 만에 그와 처음 통화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성에게 있는 대로 기억을 살려서 등의 말을 12차례나 했음에도 당시 제가 본 녹취록에는 그런 말이 2차례 정도만 있었습니다. 고소 취소 약속을 증언한 최초로의 증인신문조서,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는 김진성의 증언과 통화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마당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그것도 저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되어 기재된 통화 내용만 보면 위증교사 행위로 의심받을 만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소명과 입증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위증교사는 소명된다는 영장 기각 사유 기재를 침소봉대하여 저의 위증교사 혐의는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대대적인 선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음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수년간 저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를 해온 정치검찰은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자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을 통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A 사실이 있었으나 거부했다가 별도의 B 행위가 있어 부득이 C 행위를 했다고 말한 저의 발언을 중간 생략하고 A 사실 때문에 C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짜깁기 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였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인데 허위사실이 될 수 있냐고 고발인에게 묻던 검사는 대통령 취임 후 태도를 돌변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며 보고받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공소사실을 증명한다며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하느라 2년을 끌면서 오히려 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더니 재판 종료 시점에 와서 갑자기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교유행위라는 처음 듣는 말을 만들어내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꾼 후 저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단순하다는 말처럼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간단한데 수십만 쪽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내고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인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위증죄는 개정된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명백히 위헌 무효입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을 방어하기 어렵자 과거에 검찰에 송치되었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계된 사건이어서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수년 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된 후 재판까지 종결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한때 관련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 사건과 관련된 위증죄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도 지나친 견강부회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데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석열 현 대통령과 경쟁하였고 현재 야당 대표인 저를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 마땅합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진성에 대한 백현동 식품연구원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진성의 과거 휴대폰에서 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위법한 수사와 기소이니 공소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에 의하면 저는 김민섭이나 김진성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위 통화 파일 내용 중 제가 이들의 사업 참여를 몰랐음을 보여주는 그래요? 부분이나 소송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은 무시하고 일부 표현을 왜곡하여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을 제가 알았던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추후 법정에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언론에 흘려 허위의 피의 사실로 저를 음해했습니다. 검찰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저를 배임죄로 기소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상 업무용지로 개발하게 되어 있고 주거용은 금지되어 있는데 준주거용지로 낮춰 특혜를 주었으니 배임죄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할 때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높여서 특혜를 주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준주거용지로 바꿔주었는데 낮춰준 것이 죄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높여준 것이 죄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무엇이든지 검찰이 손만 대면 어느 쪽으로든지 죄가 됩니다. 재판부께서 식품연구원 배임 사건을 맡고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그 사건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검찰이 증거기록 복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자 이제야 기록 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사는 수사상 입수한 모든 자료를 수사기록 목록에 기재해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저에게 유리한 자료는 누락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식품연구원 개발업자 정바울의 조서를 인용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으면서도 그 조서는 수사기록 목록에 없었고 검사는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용 서류를 내다버린 것도 아닐 터인데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각각 다른 공문의 표지와 내용을 조합한 이른바 표지가리 공문을 이용하여 참고인 최모 씨에게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을 유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입수한 2,500여 장 사진 중 저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20여 장만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수사기록 목록에도 누락한 채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검찰은 가끔씩 어디선가 나온 그 사진들을 추가로 법정에서 제시합니다. 심지어 검찰은 저의 블로그에서 8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내 3인만 함께 있는 사진으로 만든 다음에 그 3인이 각별한 관계라는 근거로 법원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재현 변호사와 김진성 간 통화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김진성이 한 말은 지어낸 얘기나 신 변호사의 유도에 따른 진술이 아니라 김진성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통화 파일을 입수하였으면 당연히 수사 목록에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목록에도 누락했습니다. 검사는 이 통화의 내용에 따른 세부 조사를 한 바가 없고 통화에서 김진성이 한 말을 신 변호사가 정리하여 증인신문 사항을 장문 단답형으로 만들었음에도 신 변호사가 마음대로 질문을 지어내 김진성에게 위증을 유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검찰에 유리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를 편드는 변호사조차 허위사실에 기초한 억지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하며 증거 조작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질서 유지를 책임지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인권까지 보호할 객관 의무를 부담하는 검사가 민사 대리인조차 하지 않는 증거 조작과 은폐, 사건 조작을 일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20년 이상 수천 건의 송무에 관여해 왔지만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어긋나는 불이한 결론으로 생각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높은 신뢰와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중고등학교 대신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던 성남시에서 개업한 후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나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역의 시국 사건이나 양심수를 변론하고 오갈 데 없는 무자력 서민들의 무죄 주장 사건을 도맡으면서 경찰, 검찰과의 사이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1994년경부터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을 만들어 시정감시 활동을 하면서는 행정 권력과도 대립하게 됐습니다. 1995년 취임한 초대 민선 오성수 성남시장은 각종 개발 비리로 시민단체들과 부딪히다 뇌물 등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하다는 김병량 후보를 지지했는데 1998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김병량 시장도 결국 대규모 개발 비리로 문제가 되었고 시민단체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권과 결탁된 개발 투기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일대 대규모 업무 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에 제가 소속한 성남시민모임 등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당 정자역 일대 용도 변경 저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자 측은 저에게 반대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30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개발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저의 관심사이던 지역 언론사를 20억을 들여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 등 가족까지 가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다연발 가스총을 휴대하고 법정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심해지자 김병량 시장 측은 저를 매장하기 위해 돈만 아는 부패 변호사, 부모 버린 폐륜아 등 허위 주장으로 집회 시위를 하고 수십만 장의 음해 유인물을 만들어 신문에 삽지하여 성남시 전역에 배포하고 지방지의 집회에서의 주장과 유인물 내용을 기사로 3, 4면씩 실은 다음 그 기사를 수만 장씩 복사하여 시 전역에 배포하는 등 극렬하게 저를 음해했습니다. 이후 주동자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은 최모 씨를 통해 파크뷰 사업자인 홍원표에게 김 씨를 도와주라고 부탁하여 홍원표의 돈으로 2001년부터 약 1년간 김 씨에게 3,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으로서 1999년경부터 분당구 정자동 일대 용도 변경 저지 활동을 벌이면서 김병량 시장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년째 수사 중이었고 김병량 시장은 저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완료되고 해당 부지에 줄줄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던 2002년 5월 3일 재판 중이던 국정원 차장이 이 지역에 지어지는 대표적 주상복합 아파트인 파크뷰가 언론인, 경찰, 검찰, 국정원, 정당 간부 등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KBS는 최초로 PD 등 3개 팀을 꾸려 취재를 시작했고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초로 역시 수차례 전화 문의에 이어 5월 8일경 제 사무실로와 고발장 등 자료와 함께 사건 내용에 대해 장시간 조언을 받고 갔습니다. 2002년 5월 10일은 제가 오전 11시 재판,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있어 매우 바빴는데 이들 취재진 역시 5월 18일에 보도해야 한다며 이날 11시 30분에는 최초로 PD팀, 12시에는 장성주 PD팀과 인터뷰를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11시 30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성남에 도착한 최초로 팀은 제 사무실 옆 골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수원지검을 사칭하여 김병량 시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는 11시 30분 약속 시간 직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 인터뷰를 준비하며 수원지검 고발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담당 검사를 알려주는 등 대화를 하던 중에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갑자기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초로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카메라맨을 시켜 전화기에 마이크를 붙이는 등 준비를 하고는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영수 검사를 사칭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통화를 시작하자 컴퓨터 책상으로 옮겨 오후 재판에 증인 반대 신문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제가 모르던 얘기를 하므로 무슨 말인가 하여 카메라로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통화 내용을 2번 정도 잠깐씩 들었습니다. 그들은 2002년 5월 18일 예정대로 추정 60분에 이를 방송했습니다. 저는 최초로에게 기자회견으로 공개하겠다며 그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하여 2002년 5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받은 그대로 기자들에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방송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던 김병량 시장 캠프가 갑자기 이때부터 저를 비난하는 성명을 2번이나 내면서 저와 최초로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입수한 그대로 틀었으니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고 검사 사칭은 제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이는 우연일 뿐 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아니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공직자를 사칭하는 것은 흔한 일이어서 고소하였지만 최초로 PD가 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는 2002년 5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후 곧바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고 저에게도 소환 요구가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검사 사칭에 관여한 바 없으니 처벌 대상이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2002년 6월 5일 오전 윤모 씨의 제보에 따른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 출석을 준비하고 있을 때 KBS 이모 기자가 KBS 교양국에서 제가 코치한 것으로 가기로 했다. 제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 라는 제보를 했고 제가 신모 차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는 뻔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최초로가 자백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KBS는 제게 그 사실을 숨겼고 6월 5일 김승교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자 최초로 PD는 검사실에서 회사로 전화통화를 한 후에 접견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들이 제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선거 전에 체포되면 김병량 시장에게 부당한 반전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선거 후에 출석하기로 하여 출석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선거 후인 2002년 6월 28일 자진 출석하여 체포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무죄, 검사사칭 공동정범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최초로 등이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과장 진술을 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재판 도중 최초로가 김병량 시장이 고소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의 재판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최초로는 KBS 국장과 부장이 김병량 시장과 만나 고소 취소 약속을 받았는데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최초로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는 저의 확신 중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저는 김병량 시장, 김진성 비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고소 취소 약속이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서로 고소고발하여 쌍방 모두 구속까지 된 마당에 그들이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해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검사 사칭 공동정범 판결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검사 사칭은 정치 활동에 매우 큰 타격이었고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였다는 것도 자극적인 공격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방송 토론회 발언을 이유로 저는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저는 8개 사건으로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이 중 절반인 4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의 셋째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식당과 백화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며 시청 공무원들을 괴롭혀
형님을 위해서도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 진단을 하고 치료받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하였고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진단과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무였는데 저는 강제 입원 논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정신질환 악화로 가족과 야유회 도중 갑자기 자살하겠다며 차를 반대 차선으로 돌진해서 신체 좌측이 마비되는 중장애를 입었습니다. 성남시장인 제가 이를 방치했으니 직무유기가 문제될 사안이었는데 검찰은 오히려 그 반대로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제가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하려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했으니 허위사실 공표로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원은 성남시에 다 들어온 돈이 아니고 들어오는 중인데 확보했다고 과거형 표현을 썼으니 허위사실 공표로 제가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50만 원을 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습니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때문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저는 억울하게 생각하던 2002년 당시의 진실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김병량 시장이 당시 최초로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것은 최초로의 증언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었으니 제가 김진성에게 확인할 것은 고소 취소 약속이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22일 김진성에게 전화해서 세월도 지났고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해달라며 제가 알고 있던 당시 상황, 저의 주장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16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화 당시 저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고 김진성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면 그럴 필요 없다. 기억을 되살려봐 달라며 허위 진술을 원치 아니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기대와는 달리 보내준 변론 요지서까지 읽고도 이런 지하에 고소 취소 약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데야 달리 방법이 없었고 김진성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핵심인 고소 취소 약속의 이유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이에 저는 화제를 바꾸어서 그보다 낮은 단계인 협의는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를 수긍하면서 다만 자신이 직접 협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협의했겠지만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김진성은 신재현 변호사에게 협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협의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하는 김진성은 증언 가치가 적다고 증인 신청에 소극적이었으나 김진성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던 저는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면 진실을 말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도 그 협의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김병량 시장의 인품까지 거론하며 부정했습니다. 결국 김진성은 제가 기대하던 진실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김진성의 이러한 증언은 검사 사칭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최초로의 법정 증언만 있을 때는 김병량 시장이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김진성이 고소 취소 약속까지 가지 않고 협의와 교감만 있었다고 함으로써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검사는 저에 대한 공소사실로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에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제가 김진성에게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고 이에 따라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김진성의 통화에 의하면 저는 김진성에게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 취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고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상세한 설명까지 했는데 김진성은 변론 요지서를 읽고도 고소 취소 약속은 모른다고 하여
저는 고소 취소 약속의 이유 규명을 포기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협의가 있었느냐는 대화로 넘어가 협의는 있었느냐, 누가 협의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김진성은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저는 협의 이유도 묻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재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김진성은 협의 경위를 자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협의할 때 저를 주범으로 몰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부정했고 법정에서도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김진성이 위증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김진성은 저 때문에 위증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니며 또 그가 증언한 내용도 위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이에 따라 김진성이 위증하기로 하였다면 김진성은 고소 취소 약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바람대로 고소 취소 약속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진성은 고소 취소 약속은 아예 모른다고 하였고 고소 취소 협의는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저의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김진성의 증언 중 그나마 저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정도인데 협의보다 더욱 강력한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한 증거를 최초로의 증언으로 확보하고 있던 저는 고소 취소 약속이나 협의에 대한 추가 증언, 특히나 위증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소 취소 약속이나 협의의 이유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김진성은 최초로까지 인정한 고소 취소 약속 자체를 부인하고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끝내 명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위증교사가 있더라도 위증이 없다면 위증교사죄는 불성립하는데 김진성은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고소 취소 야합이라는 위증이 없으니 위증 교사가 있었다 해도 실패한 교사입니다.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를 허위 증언하라고 하였다라는 위증 교사 내용을 고소 취소 협의와 고소 취소 협의의 이유 둘로 나눈다면 협의 이유에 대한 증언은 없었고 고소 취소 협의는 여러 증거에 의해 사실이므로 어느 면에서도 위증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논점은 검찰 주장처럼 고소 취소 협의는 있었지만 김진성은 이를 몰랐고 저는 김진성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안다고 위증하도록 요구하여 김진성이 안다는 위증을 하였느냐입니다. 그런데 저와 신 변호사가 김진성과 한 통화에 의하면 김진성은 고소 취소 협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성이 김병량 시장의 고소 대리인이자 정무참모인 수행비서로서 김병량 시장과 뇌물수수까지 함께할 만큼 내밀한 관계임을 보면 김진성이 이 중요한 고발 사건을 둘러싼 협의를 모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김진성이 고소 취소 협의를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그럴 것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진성이 자신과 김병량 시장에게 누가 되는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 2019년 증언 당시에는 일부 증언을 숨겼고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의 요구에 맞춰 허위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이 자신의 죄를 무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저의 죄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된 검찰에 의해 김진성이 식품연구원 관련 수억 원대의 알선수뢰죄, 5억 원 사기 사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납품 비리로 수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유죄로 송치한 5억 원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해 주었다고 하며 2개의 알선수재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특히 식품연구원 관련 알선수뢰죄는 공범인 김인섭이 항소심 판결이 끝났음에도 김진성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대로 저는 2002년 검사 사칭 공범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4년에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단체들의 공동대표로서 주민 발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성남시 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시장 선거 당시에는 지하철 개찰구 아니면 무방하다는 선관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지하철과 연결되는 통로에서 명함을 배포했는데 저만 선별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2018년에는 4개 혐의로 기소됐다가 기사 회생했으며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3개 법원에 10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어느 재판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의 귀추를 주목하는 까닭은 단지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적 생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그 많은 형사 재판과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되는 저와 가족 및 주변인을 향한 무차별 검찰 수사를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증거 조작이나 사건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이 성공하는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인 검찰 통치로 민주공화정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례를 남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 권력이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주권 재민의 원리를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악용해 공존하고 존중해야 할 상대를 압살하는 증오와 전쟁으로 전락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헌법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서슬퍼런 권력에 맞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던 사법부의 의지로 만들고 지켜져 온 것이리라 믿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